여러분 안녕하세요. 서울경제신문 뉴욕 특파원 김영필입니다. 지금은 한국 시간 9일, 미국 시간으로 8일입니다. 6일부터 열린 전미경제학회가 8일 오늘로써 막을 내리는데요. 제가 전미경제학회에서 알아야 할 7가지를 모아왔습니다. 시대의 흐름, 경제 상황이 바뀐다는 그런 중요한 변곡점에 있다. 이런 걸 알려주는 내용도 있으니까요. 꼭 한번 보시면서 전체적인 미국 경제 그리고 세계 경제의 흐름 같이 짚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죠. 자, 전미경제학회에서 알아야 할 7가지 첫 번째입니다. 레리 서머스 전 재무장관이 얘기한 거예요. 자, 팬데믹이 모든 걸 바꿨다. 구조적 장기 침체, 즉 세큘러 스태그네이션이 2차 세계대전 이후 때처럼 다시 오지 않을 것이다. 코로나 때문에 정부 부채가 이미 상당하게 늘어났었고 앞으로도 미중 갈등 그리고 고령화, 신재생 투자 이런 것 때문에 부채는 계속 늘어날 것이다. 정부 부채는 늘어날 것인데 서머슨이 정부 부채 늘어나는 것이 근데 합리적인 수준일 것이라고 봐요. 크게 문제가 생기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물론 이제 잘 써야 된다 이런 전제적 조건도 달려 있긴 해요. 잘 쓰면 크게 문제되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정부 부채가 늘어나면 국채금리가 따라서 뛰겠죠? 국채금리가 따라서 뜨면 시중금리도 올라갈 겁니다. 그렇게 되면 물가도 당연히 상승하게 되겠죠. 서머스는 GDP 대비 미국의 국가부채 비율이 35에서 40%포인트 증가하면 실질 중립금리가 0.8에서 1%포인트 상승할 거라고 봅니다. 중립금리는 경제가 인플레이션을 일으키지 않고 성장할 수 있는 최적의 금리 수준을 얘기하거든요. 근데 이런 실질 중립금리가 상승한다는 것은 경제도 상승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앞으로는 고물가, 고금리, 고부채 시대가 오지만 성장도 어느 정도 당연히 상승할 것이다. 그래서 서머스는 이런 기존에 자기가 제시해왔던 게 구조적 장기 침체 이론이에요. 근데 이런 구조적 장기 침체가 다시 오지 않고 앞으로는 새 시대로 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구조적 장기 침체라는 거는 서머스 전 장관이 2013년 이때 제기한 겁니다. 원래는 대공황기인 1938년입니다. 1938년에 먼저 나왔던 거예요. 이 대공황기를 겪으면서 앞으로도 이제 경제가 계속 안 좋을 거다. 뭐 이런 거겠죠? 사실 구조적 장기 침체는 이렇게 좀 정의를 할 수 있습니다. 이제 수요가 계속 소득 불균형 때문에 수요가 좋지 않고 투자도 줄어들면서 경제가 지속 불가능한 금융 완화, 뭐 금리나 이런 거겠죠. 그런 거 없이는 만족스러운 성장할 수 없는 것 이렇게 서머스 교수는 정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게 달성되지 않는 것, 그게 장기 침체인데 장기 구조적 침체죠. 세큘러 스태그네이션 이게 이제 2010년대 서머스 장관이 계속 주장해 왔던 건데 이번에 코로나를 겪으면서 이게 완전히 바뀌었다. 앞으로는 구조적 장기 침체는 다시 돌아오지 않고 이런 새로운 시대 고물가, 고인플레이션이죠. 고물가, 고금리, 그 다음에 고부채 그리고 성장도 상대적으로 높아지는 이런 상황이 올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제 그동안 이제 인플레이션이 계속 높을 것이다. 이렇게 전망하는 예측들 좀 계속 있었죠. 뭐 계속 끈적끈적 할 것이라는 얘기가 있었지만 단순 전망하는 것과 시대의 흐름, 시대 상황이 완전히 뒤바뀐다. 이렇게 중요한 순간을 짚어주는 것, 이것은 상황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래서 서머스 전 재무장관의 말을 주의 깊게 들으실 필요가 있어요. 중요한 거는 미국 상황이 이렇게 바뀌면 한국과 글로벌 경제도 똑같이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겠죠. 미국의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올라가면 한국도 당연히 똑같이 그렇게 될 겁니다. 한국도 물가가 올라가고 금리가 상대적으로 뛰겠죠. 그리고 자산 시장에도 많은 영향을 줄 겁니다. 금리가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자산 분배 그리고 투자 수익률 이것이 완전 또 달라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런 상황의 흐름 완전 뒤바뀐다 이런 점을 얘기했다는 거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이 부분 꼭 알고 계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부분을 좀 집중해서 알려드린 거고요. 다시요. 두 번째는 그래서 이제 좀 큰 흐름을 봤으니까 한 단계 내려와야 되겠죠. 제이슨 퍼먼 하버드대 교수 제가 이제 레리 서머스 장관과 함께 제일 전 장관이죠. 전 장관과 함께 가장 신뢰하는 분 중에 한 명인데 이제 전미경제학회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올해 경기 침체가 있을 것이다.
하지만 좀 부드러울 것 같다. 기존에 얘기했던 것과 크게 결이 다르지 않습니다. 근데 이제 이런 부분도 또 얘기했다는 거. 침체가 와도 연준이 제로금리로 가거나 연방정부가 추가 지원에 나서기는 어려울 것이다. 인플레이션 때문이겠죠. 즉 페드 푸시 없다는 얘기입니다. 이 부분 같이 한번 보시고요. 그래서 연준이 기준금리를 5% 이상, 즉 최종금리가 5% 이상으로 간 다음에 그걸 한동안 유지하는 것, 그것이 가장 합리적이고 그럴 확률이 높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3분 월스트리트에서 계속 전해드렸던 내용과 맥을 같이 합니다. 다음은 이제 연준의 입장입니다. 제가 이번에 경제학회에 와서 리사쿡 연준 이사를 직접 만나서 인터뷰도 했어요. 굉장히 좀 친절하시고 설명을 잘 해주셨어요.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그 만난 날 그런 얘기를 물어봤습니다. 10월 고용 보고서가 너무 강하다. 실업률은 떨어지고 일자리 창출이 이렇게 많고 어떻게 봐야 되느냐 물어봤더니 노동시장이 상당히 견고하다. 로버스트하다. 그러면서 침체를 피할 수 있을 거라고 자기는 생각한다. 자기는 그렇게 믿는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제가 이제 그 질문을 했었거든요. 이것 때문에 시장이 리세션이 없다고 생각하는데 어떻게 보느냐 이렇게 물어봤더니 이런 얘기를 답변을 주신 거예요. 그러면서 최근에 노동 비용도 이제 감소하고 있다. 임금 같은 게 좀 내려가고 있다는 얘기죠. 하지만 이제 단 인플레이션이 지금 너무 높다. 그래서 앞으로 갈 길은 더 많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얘기는 라파엘 보스틱도 비슷합니다. 이제 보스틱 애틀랜타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경기 침체는 자기의 기본 가정이 아니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인플레가 연말까지 3%로 떨어질 것이다. 그리고 피크는 쳤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거든요. 하지만 이제 기준금리는 5% 이상으로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퍼먼 교수, 이사쿡 이사, 라파엘 보스틱 총재 세 분의 말을 종합하면 침체가 올지 안 올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의견이 갈립니다. 하지만 노동시장이 강하다는 점, 그리고 기준금리를 최소한 5% 이상을 가져가야 된다. 이 부분은 동의하고 있다는 점. 약간 컨센서스에 가까운 거죠. 이번 회의에서는요. 그런 내용이 있다는 거. 그래서 이 부분을 좀 주의 깊게 보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다섯 번째 같이 묶어서 갖고 왔는데요. 데이비드 로머. 이분은 이제 바락 오바마 대통령이 2008년 이럴 때 이제 선거운동할 때 경제팀에서 활약한 분이에요. 나름 또 유명하신 분인데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인플레 전망 누구도 모른다. 누구도 못 맞춘다. 그래서 과거 X정부 이럴 때 경제 전망 틀렸다는 것 이런 거 제시하면서 그 경제 전망에 당연히 인플레이션이 당연히 들어가겠죠. 그러면서 이제 2020년 12월에 연준이 2021년과 2022년에 인플레 전망을 1.8%, 1.9% 이렇게 제시했던 거 이런 것도 얘기를 했어요. 완전히 틀렸죠. 그래서 인플레는 이렇게 누구도 모른다. 그래서 이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 얘기는 인플레이션이 생각보다 떨어질 수 있는 하방 리스크가 있지만 더 올라갈 수 있는 상방 리스크도 상당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로머 교수는 연준이 그 전에 얘기한 걸로 보면 인플레이션이 연준의 타깃인 2%까지 내려가는 모습이 확실히 보일 때, 컴펠링 에비던스라고 했죠. 확실히 보일 때, 그때까지 긴축을 한다고 얘기했는데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우리가 잘 모르기 때문에 이런 확실한 증거는 결국 실제로 숫자가 2%를 가야 그때 이제 확실한 근거가 나오는데 문제는 이제 통화 정책이 항상 시차가 있다고 하잖아요. 항상 늦게 반영되기 때문에 그때까지 계속 긴축을 하면 2% 이하 더 많은 생산 감소, 즉 침체를 불러올 수도 있다. 과잉 긴축 우려를 얘기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지금 연준이 오랫동안 인플레이션 타겟이 지금 벗어나 있잖아요. PCE, 근원 PCE 숫자를 보시면. 그래서 이제 연준이 신뢰도를 잃고 있다. 이렇게 지적했어요. 저도 이 부분이 좀 가장 걱정인데 연준의 지금 경제 전망에 따르면 2025년에야 근원 PCE가 한 2.1% 연준 목표치에 근접하는 걸로 나옵니다. 좀 몇 년간 이렇게 벗어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머 교수는 그래서 앞으로는 그냥 인플레이션 타깃을 올려야 된다. 2.5%, 3% 올려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어요. 앞에 제가 말씀드렸던 서머스 교수의 말처럼 장기적으로 고물가 고금리로 간다면 인플레이션 타깃을 조정해야 되겠다. 이런 얘기가 지금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은 인플레이션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지금 조정하면 말들이 많겠죠. 타깃 못할 것 같아서 그런 거 아니야. 말이 많을 테니까 좀 이게 어느 정도 잦아들고 좀 정리되는 시점 좀 지나면 이 얘기는 다시 또 분명히 나올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스티글리츠 교수도 비슷한 얘기를 했어요. 2% 인플레 타겟은 너무 횡포다. 그런 얘기를 했죠. 다음은 여섯 번째, 일곱 번째인데 케네스 로고프 하버드대 교수 얘기 먼저 전해드릴게요. 결국 이제 중국의 올해 급격한 경기 둔화 그리고 이제 금리 인상 등이
세계 경제 질서를 바꿀 수 있다. 그러면서 이제 중국 경기 둔화 얘기하시면서 주로 이제 중국의 중소도시, 중국 도시가 이제 규모별로 베이징과 상하이 같은 데는 티어 1, 뭐 그 밑에는 티어 2, 그 다음 밑에는 티어 3 이렇게 나눌 수 있는데 이 중소도시, 즉 티어 3 여기가 좀 굉장히 위험하다고 합니다. 이게 로고프 교수의 분석이에요. 전체적으로 지금 중국의 부동산 위기 얘기하지만 그 중에서도 이 티어 3 이걸 잘 봐야 된다 이런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티어 3가 지금 한 2021년이죠. 2021년 초부터 한 1년여 기간 동안 주택 가격이 마이너스 20% 하락했다고 해요. 근데 이 지역이 중국 전체 GDP의 60%를 차지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역의 가게가 무너지고 기업들 문제가 생기면 중국 전체뿐만 아니라 세계 경제가 뒤흔들릴 수밖에 없겠죠. 그런 부분들 얘기하셨다는 점. 추가로 이제 현재 이제 저희가 주택 시장 그리고 연준의 양적 기초 얘기할 때 주택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이제 MBS 축소 규모 이런 거 갖고 얘기를 하는데 현재 이제 연준이 긴축을 하면서 시중은행들도 MBS를 내다 팔고 있다. MBS를 내다 파는데 시중은행의 그런 축소 규모가 연준보다 훨씬 크다. 그래서 부동산 시장이 주는 영향이 생각보다 더 크다는 점 그런 지적들 하나 나왔고 공급망 관리 이런 게 있어서 공급망 관리를 단순히 제조업, 특정 지역, 뭐 중국을 얘기하는 거겠죠. 이런 거에 너무 국한하지 말고 서비스업 그리고 노동 부분 이런 것까지 다 같이 봐야 된다. 이런 조언이 나왔습니다. 미 상무부 차관이 얘기하신 건데 그 점에서 제가 좀 더 인상 깊었던 거는 이민 정책 이런 것도 공급망 관리한 부분이 될 수 있다. 넓게 크게 보면요. 근데 이게 넓고 크게 봐야 사전적인 대응 그리고 조기 경보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도 같이 했거든요. 사실 미국은 이민의 나라니까 그리고 지금 노동 공급이 굉장히 부족하니까 충분히 가능할 수 있는 얘기겠지만 저희도 이제 고령화 이런 것 때문에 이민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많이 나오는데 저희도 이제 공급망 관리가 중요하니까 우리나라도 이제 이런 이민 정책 같이 볼 필요가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제 카르멘 라인하르트 전 이제 세계은행 수석 이코노미스트 하버드대 교수인데요. 중국이 이제 금융을 글로벌 시장에서 위안화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서 자기들이 한번 파악을 해보니 한 50개국, 신흥국 50개국과 통화석을 맺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최근에 그 중에서 24개국, 24개국이 이를 이용했다고 해요. 사실 그동안은 달러가 최종 대부자 역할을 해왔잖아요. IMF도 다 이제 구제금융하면 달러를 빌려주고 글로벌 세계에서 뭐 통화결제, 지급결제할 때 다 달러를 쓰니까요. 근데 이제 그런 부분에 중국이 좀 흠집을 내고 있다는 점. 물론 저는 이제 위안화가 달러에 되지 않는다고 봅니다. 되지 않는다고 봐요. 그리고 갈 길이 멀다. 물론 조금씩 흠집을 내고 있지만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만 이런 중국의 움직임이 있다는 거. 그 부분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는 조금 더 말씀드리면 12일에 소비자 물가지수가 나오죠. 12월 CPI.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12월 고용보고서에서 임금 상승률이 좀 둔화하는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런 인플레이션의 흐름이 계속될지 이게 12월 CPI에서 확인될 수 있고 12월 이번에 나오는 CPI는 다음번 FOMC 직전의 마지막 CPI입니다. 상당히 중요해요. 그리고 미국 시간 월요일에는 뉴욕 연방준비은행의 인플레이션 기대, 금요일에는 미시간대의 소비자 심리지수 그리고 가장 중요한 장기 인플레이션 기대 이렇게 나온다는 점. 그래서 이번 주에는 또 지표들이 많이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그 서머스 교수의 생각 같이 한번 꼭 짚어보실 필요가 있고요. 앞으로도 이런 전반적인 경제 지표 그리고 연준 관련 내용은 3월 월스트리트에서 최선을 다해서 전해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내일 또 생방송으로 같이 인사드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했습니다.